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가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어릴 적 저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외동딸로 자랐어요. 사실 제가 12살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께서는 동네 시장에서 자영업을 하셨고 나름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부잣집 아이들처럼 명품 신발과 가방을 들고 다니지는 못했어도 먹고 싶은 것은 사 먹고 필요한 것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 인생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당연히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여유로운 가정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졌고 아버지는 가게까지 접어야 했어요. 그로 인해 저희 집은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죠. 그래도 처음에 집이 주저앉았을 때는 부모님께서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 보려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만 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가난은 가난을 만든다더니 부모님이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빚을 갚는 데 쓰느라 최악의 상황이 반복되었죠. 계속해서 월세를 밀려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를 헤맨 적도 있었고 겨우 구해 들어간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빚쟁이들이 쫓아와 난장판이 된 적도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부모님이 집에 없을 때마다 혹시나 빚쟁이들이 또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 때문에 밖을 나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죠. 최악의 순간이 반복되어도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든 힘든 시간을 이겨내보려고 아등바등댔지만 한번 가세가 기우니까 생활고는 벗어날 수가 없더군요. 게다가 힘든 일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엄마가 먼저 세상을 등지게 되었고 몇 년 뒤에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마저 저를 혼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되었죠. 그리고 고모에게 맡겨지게 되었지만 순식간에 구박덩어리가 되었고 새벽에 도망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제가 유일한 조카라면서 고모가 저를 정말 예뻐했었죠. 그러나 집에 가세가 기울고 아버지가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니 고모가 저를 예쁘게 보지 않더라고요. 특히 고모부는 저를 보면 아무 이유 없이 폭언을 쏟아내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의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모네 집을 나와 친구들 집을 전전하면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았죠. 사실 저는 고모가 집에 다시 들어오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연락 한 통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아무리 객식구처럼 느껴져도 어찌되었건 조카잖아요. 그런데 고모는 조카가 새벽에 몰래 집을 뛰쳐나왔는데도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고모와도 인연을 끊고 살게 되었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부모님 원망도 많이 하고 앞으로 홀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라는 걱정에 막막함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고모네 집에서 나와 인연을 끊게 되었을 때는 도와줄 사람 하나 없으니 더욱더 힘들었죠. 그러나 죽을 각오로 덤비면 못할 것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제 주변에는 저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지만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어느덧 저는 성인이 되어 있었고 곧바로 빵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저는 보호자 없이 혼자이다 보니 공장 근무가 힘들어도 참고 버티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도 저의 노력을 알아주는 것인지 성실하게 살다 보니 해뜰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던 저의 인생에도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공장에 취직한 지 5년째 되던 날 비록 원룸이었지만 얹혀 살던 친구의 집에서 나와 저만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었고 친구의 소개를 통해 제 옆을 든든히 지켜줄 지금의 남편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있었던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좋아한다면서 정식으로 만나보자고 했을 때 저도 호감은 있었지만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주제에 무슨 부잣집 도련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절대 상처받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설득을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믿음이 생겼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5년 정도 긴 시간을 만났고 제가 30살이 되던 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뇌졸중을 앓으시다가 남편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갔을 때 돌아가셔서 시아버지만 계신다고 했죠. 조금 긴장은 되었지만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가 다 받는다는 말이 있으니 허락만 받으면 큰 문제는 없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시댁에 인사를 가보니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를 하시더군요. 둘이 5년이나 만났다고? 어린 사람이 한 남자를 5년이나 만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게다가 우리 아들이랑 나이 차가 6살이나 나는 것 봐서는 돈 보고 쫓아다닌 거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버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그 흔한 대학도 못 나왔다면서. 게다가 빵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보나마나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려고 꼬리친 거겠지. 아버님, 저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교를 못 나왔고 곧바로 빵 공장에 취직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지금 충분히 빵 공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먹고 살 수 있고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아요. 네가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아주 용을 쓰는구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래 결혼해라 할 줄 알아? 우리 용석이 내가 애지중지 키웠어. 그런데 너같이 부모 없는 고아한테, 그것도 빵 공장에나 다닌다는 애한테 우리 귀한 아들 못 준다. 아버지,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얘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런 상황인 거지 돈이 욕심나서 결혼 결심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하자는 소리는 제가 먼저 했고요. 아무리 네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다 해도 꼬리는 제가 먼저 쳤을 거 아니야. 그리고 보나마나 고아로 자랐으니 가정교육은 형편없을 테고 돈에 욕심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눈앞에 금은 보화가 놓여져 있으면 분명히 눈 돌아가 손부터 나갈 거다.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돈에 관심 없는 척하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치는 작자들이야. 아버지,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예화가 저한테 꼬리를 쳤다니요. 제가 좋아서 졸졸 쫓아다녔다니까요. 예화는 처음부터 저랑 만나기 싫다고 거절했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집에 사람 잘못 들이면 배가 망신하는 거다.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 잔말 말고 쟤랑 헤어져라.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나듯이 나와야 했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심하게 반대를 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앞으로 눈앞에 펼쳐질 일들이 막막했죠.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부모 없는 고아인데다가 빵 공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남편의 돈만 보고 인생 한번 펴보겠다 생각하는 줄 오해를 하신 것 같았어요. 사실 큰 소리를 내면서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시니까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인연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결혼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별 통보까지 했었죠. 그러나 남편은 저에게 최대한 시아버지를 설득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허락 없이 그냥 결혼을 하자고 했었어요. 어차피 본인은 부모 허락 필요 없는 성인이고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분명히 언젠가는 허락을 하실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사실 저도 시아버지 반대만 아니었으면 남편과 이별을 할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이후 남편은 시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무릎 꿇고 빌어도 보고 시금 전폐까지 했었어요. 저 또한 시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시댁에 찾아뵈었죠.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둘의 노력에도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찾아가고 아무리 빌어도 절대 허락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남편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아버지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법으로 시아버지를 무시하고 결혼을 하는 게 왠지 모르게 죄스러워서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힘들더라도 시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망설이고 있는 저에게 시아버지가 평생 허락 못한다고 해도 기다릴 거냐고, 평소에 한 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끝까지 반대를 하실 분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하지만 저는 말씀도 안 드리고 도둑 결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댁에 찾아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시댁에 찾아가 시아버지를 찾아뵙고 허락만 해주시면 실망시키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면서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본인 입에서 나온 말은 똑같다며 여전히 꿈쩍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남편이 허락을 해주시지 않으셔도 저희 둘이 작게 결혼식을 올린 후 살겠다 말씀을 드리니 그럼 회사에서도 나가라고 알아서 잘 살아보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러자 남편도 지지 않고 내일 당장 회사에 사직서 낼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하고는 그대로 제 손을 끌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아버지 반응 봤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끝까지 허락 안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약속대로 허락 없이 그냥 결혼하자. 오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아버님 허락 없이 결혼을 해? 그럼 헤어질 거야? 분명히 아버지 끝까지 허락 안 하신다니까. 우리 그냥 결혼 준비하자. 아버지가 허락을 하시던 아니든 나는 이번엔 무조건 결혼할 거야. 결국 저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는 남편의 단호함에 시아버지의 허락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다만 혹시나 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 몰래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려 청첩장을 보내드리기도 했죠. 그러나 예상대로 시아버지께서는 결혼식에 오지 않으셨고 이후 남편은 아예 시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로서 답이 없더라도 꾸준히 시아버지께 안부 연락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저희 부부가 문제없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저도 시아버지와 아예 연락이 끊기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첫 임신을 하게 되었고 너무 기쁜 마음에 시아버지께도 말씀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여느 날처럼 저는 시아버지께 문자로 초음파 사진과 함께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했어요. 너무나도 기쁜 날이니 이날만큼은 답장 하나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죠. 그리고 문자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시아버지에게 문자 하나를 받게 되었어요. 결혼 후 답장이 온 게 처음이라서 떨리는 마음으로 문자를 클릭해 보았죠. 그런데 문자를 보니 연락을 잘못하신 것 같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어요. 본인이 이 번호를 사용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냥 모른 척 하다가 이번 문자를 보고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고 했죠. 그 문자를 보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실례인 것은 알지만 전화통화도 한번 해보았어요. 설마 했는데 여성분이 전화를 받으시는 것을 보아 시아버지께서 정말로 전화번호를 바꾸신 게 맞는 것 같았죠. 시아버지가 전화번호까지 바꾸실 줄은 몰랐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제가 끔찍하게 싫으신 건가 하는 생각에 서운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혹시나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전화번호를 바꾸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가 싶어서 살짝 물어봤는데 서로 연락이 끊긴 지가 언제인데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시아버지가 연락처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죠. 그래서 그동안 안부 문자 보냈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장도 안 올 텐데 뭐하러 연락을 해서 상처를 받냐며 새로운 전화번호를 알게 되더라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한 소리하고 말더군요. 노발대발 난리를 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남편은 다행히 큰 소리는 내지 않고 넘어갔어요. 이날 이후 저는 시아버지 전화번호를 모르니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었죠. 물론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셔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평창동 시댁으로 한번 찾아가 봐야 하나라는 고민을 잠깐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정식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지 않고 도둑 결혼을 한 주제에 시댁에 무턱대고 찾아가 시아버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죠. 그리고 제가 몰래 평창동 시댁에 찾아갔다가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노발대발 난리가 날 것 같았어요. 사실 남편이 시아버지에 대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단순히 저희 둘의 결혼을 반대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너무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편이어서 본인도 평생을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조차 매일같이 눈치를 보곤 했다고 해요. 그래도 남편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시아버지를 싫어하기는 했지만 굳이 피하지는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뇌졸중 판정을 받게 된 후부터는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시어머니에게 집안 정리가 안 되었다며 큰 소리를 내면서 윽박지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라고 했죠. 게다가 그 시점에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간호를 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밖으로만 나돌아다녔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듬직한 가장이 되어 가정에 충실해도 모자란데 시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시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되었고 이후로는 거리를 두고 지내야 했고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시아버지와 잘 지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남편은 들어드릴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부탁이었기에 남편은 마음을 열고 노력을 해보려고 했으나 시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밖으로만 나돌아다니고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집에 들어오시면 술만 마셔대고 본인에게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남편은 시아버지와 거의 남남처럼 살고 회사가 아닌 집에서는 거의 말도 섞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시댁에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오랜만에 말을 섞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지금 시아버지와 아예 연을 끊고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웬만하면 시아버지와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거나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저는 며느리가 되어서 아예 무시할 수 없다 보니 받아주시지는 않아도 몰래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어요. 원래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오는 전화는 잘 받지 않는데 왠지 모르게 그 전화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았는데 상대방이 한참 말을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저는 목소리를 듣고도 누군지 몰라서 상대방에게 누구시냐고 되물었어요. 상대방이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 핸드폰이 맞냐고 묻는 것을 보아
저를 아는 사람 같긴 했거든요. 저기 혹시 김예화 씨 휴대폰 맞나요? 네, 맞기는 한데 누구시죠? 며느라가 나 용석이 애비다. 네? 아버님이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어서 못 알아뵀었어요. 아니다.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전화를 한 내 잘못이지. 두 사람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지. 용석이가 속 썩이거나 하지는 않고. 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께서도 건강 괜찮으시죠?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며느라가 혹시 괜찮다면 오늘 평창동 집에 잠시 들려줄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네? 아버님,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고 평창동에 오면 다 얘기해 주마. 집에 잠시 와줄 수 있겠니? 네, 당연히 가야죠. 오늘 저녁에 찾아뵐게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와의 전화통화를 종료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오신 것도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평창동 시댁에 찾아오라고 하시니 당황스럽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통화하실 때 시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남편과 함께 가야 하나 아니면 조용히 혼자 다녀와야 하나 고민을 했었죠. 당연히 남편이 노발대발 난리를 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저는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평창동 시댁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만에 하나 시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라면 남편도 알아야 하잖아요. 예상대로 남편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거길 왜 가야 하냐면서 난리가 났죠.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조용히 갔다 올 걸 그랬나 싶기도 했지만 왠지 남편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서 설득 후에 평창동 시댁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보니 집안이 난리가 아니더군요. 여기저기 술병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청소가 전혀 안 된 듯 보였어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집안 꼴이 이게 뭐냐면서 큰 소리를 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남편 말에는 전혀 대꾸를 하지 않았고 저에게 너 혼자 내 방에 들어와라 라고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만 방에 들어오라고 하시니 괜히 공포감도 생기고 무섭더군요. 아무래도 평소에 시아버지랑 왕래를 하고 지냈다면 이런 부담감이나 무서움의 감정은 안 느꼈을 텐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마음의 준비도 없이 시댁에 찾아갔고 혼자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니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게다가 심하게 결혼을 반대하셨고 결혼 후에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몰라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시아버지께서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니 거절할 수가 없어 쭈뼛쭈뼛 들어갔죠. 남편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만 할 얘기가 뭐가 있냐 난리를 치며 무슨 이야기인지 본인도 듣겠다고 제 뒤를 쫓아왔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남편을 그냥 방 문 밖으로 밀쳐버리면서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바로 문을 잠궜죠. 남편이 방 밖으로 쫓겨나고 시아버지와 단둘이 방 안에 있는데 순간 조용해지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제 앞에서 바지 주머니를 막 뒤적거리셨어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더니 이야기는 시작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바지 주머니를 뒤적이고 계시니까 어찌해야 할지 안절부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는 바지 주머니에서 묵직한 뭔가를 꺼내셨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게 뭔지 몰라서 등 뒤로 막 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죠. 시아버지께서 꺼내신 것은 신문지로 감싸져 있었는데 곧바로 그걸 제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묻지만 말고 한번 뜯어서 꺼내봐라.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뜯어서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통장 안도 살펴보라고 하셔서 보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었죠. 그것도 통장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4-5개 정도 있었는데 통장들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당황스러움에 눈이 2배로 커졌고 이건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곧바로 시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드렸죠. 아버님, 갑자기 저한테 이 많은 통장을 왜 주시는 거예요? 저 이거 못 받아요.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갑자기 통장을 왜 주세요? 아니다. 이 통장들은 얘와 너가 꼭 받아줘야 해. 아버님,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게다가 통장마다 큰 돈이 들어있는데 저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얘와야,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제발 이 통장들 받아줘. 아버님이 저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통장을 받더라도 남편이 받아야죠. 아무리 못 받겠다고 말씀해드려도 시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저에게 통장을 가져가라고 설득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인지 시아버지는 억지로 제 손에 통장들을 다시 쥐어주셨죠. 얘와야, 내가 사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사실 내가 간암 환자다. 앞으로 몇 달 안 남았다고 하더라. 네? 그런 중요한 얘기는 저희 남편도 알고 있어야죠. 방에 들어오라고 할게요. 됐다. 용석이한테는 내가 기회 봐서 따로 얘기하마. 오늘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오라고 한 거야. 시아버지가 간암에 걸려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당장 남편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안방 문을 열어주려고 했으나 시아버지는 급하게 막아섰죠. 그러면서 저에게만 할 말이 있다면서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는 저를 제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남편을 잘 부탁한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동안 저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예화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야 한다. 네, 아버님. 내가 너를 미워하고 둘의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는 나 때문이었다. 미안하다. 마음 아프게 해서.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미워하고 반대했던 이유가 아버님 때문이라니요? 사실 내가 너희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너를 이 집의 며느리로 들일 수가 없었어. 너를 이 집의 며느리로 만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돈이 없고 고아라서 반대하는 척했던 거야. 하지만 그래도 너희 둘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길래 우리 용석이한테 일부러 접근해 꼬리를 쳤다고 했던 거고. 이제와 사과를 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저는 시아버지가 친정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로 친정부모님과 아는 사이였다면 최소한 제가 시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시아버지를 뵀었던 것은 시댁에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찾아갔을 때뿐이었거든요. 부모님과 친분이 있는 분들은 어렸을 때 얼굴을 배웠던 적이 있거나 장례식에서 모두 배웠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중에 시아버지는 없었어요. 아버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이 아버님이라니요. 사실 내가 네 아버지랑 피를 나눈 형제 같은 사이였어.
둘이 나이가 같았고 한 동네에 살다 보니 형제처럼 자랐거든. 그리고 성인이 된 후 군대도 같이 다녀오고 서울에 함께 상경했지.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 아버지랑 피를 나는 형제 같은 사이였다면 제가 아버님을 뵌 적이 있었을 텐데 저는 시댁이 결혼 허락 받으러 왔을 때 그때 처음 아버님을 뵈었어요. 두 분이 그런 사이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아버님과 저희 친정아버지가 형제 같은 사이였다는 게요. 그래, 당연히 너는 기억이 안 나겠지.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2살배기 아이였거든. 네 아버지와는 서울에 같이 상경했지만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에 내려가 사업을 시작했고 이은희 아버지랑은 한동안 안부 연락만 주고받았어. 저는 하다못해 부모님에게 아버지 성함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저희 아버지와 친분이 있으신 거라면 저도 살면서 부모님에게 아버님 성함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저희 아버지와 그런 사이였다고 해도 아버님은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하셨다면서 어떻게 저희 친정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말이다. 내가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할 위기에 처해서 네 아버지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했었거든. 그 당시에 사업을 이어가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했고 돈을 구하려면 보증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돈 때문에 친구들이며 가족들에게 모두 외면을 당한 상태라서 보증인을 해줄 사람이 없었고 결국 나는 네 아버지한테 사정사정해서 보증인을 부탁했다. 처음에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그게 정말이냐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시아버지 말로는 지금은 보증이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3자가 보증을 설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본인이 친구와 가족들한테 외면을 당해 저희 친정아버지가 시아버지에게는 유일한 동아줄이었고 급박한 상황에 부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네? 그럼 저희 집이 갑자기 망하게 된 이유가 다 아버님 때문이었다고요? 상황이 급박해서 저희 아버지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셨어야죠. 며느라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그리고 너희 부모님한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저에게 털어놓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간암에 걸렸고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진 죄 털고 가고 싶어서 털어놓으신 건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큰 돈을 손에 쥐어주는 거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내가 그때 미국으로 도망만 가지 않았어도 얘와 너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아버님이 그런 짓을 한 덕분에 저희 엄마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저희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만 드시다가 스트레스로 지병을 앓다 돌아가셨어요. 그야말로 집안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고요. 그뿐이에요? 저는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모 집으로 보내져서 구박덩이로 살다가 도망치듯이 나와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한 가족을 모조리 박살내놓고 죽을 때 되니까 이제 와서 가진 죄 모두 털어놓고 가겠다고요. 정말 끝까지 최악이시네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희 가족에게 큰 죄를 지었다. 그런데 일부러 마음 먹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공을 한 후에 몇 배로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네 부모님이 먼저 세상에 뜨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 시아버지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미안하다고 빌었고 저는 절규 섞인 목소리로 오열을 하면서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방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많이 놀랐는지 문을 억지로 열어보려고 용을 썼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급하게 안방 열쇠를 찾아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난장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많이 당황스러운 듯 보였죠. 게다가 시아버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오열을 하며 쓰러질 듯이 주저앉아 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제 앞으로 달려와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도 못하고 꺽꺽거리면서 울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임신을 한 제가 이러고 있냐면서 큰 소리를 냈어요. 저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시아버지는 많이 놀란 듯 보였죠. 그렇게 저는 한참을 오열하며 울다가 겨우 진정할 수 있었고 힘들게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결혼 허락을 받으러 집에 찾아왔을 때 제가 아빠 딸인 거 어떻게 하시고 반대하신 거예요? 그게 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동네 친구에게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다녀왔다. 죄스러운 마음에 차마 안으로 들어가서 인사는 하지 못했지만 조의금도 내고 멀리서나마 네 모습을 지켜봤었어. 그런데 얘와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겠다고 인사를 올 줄은 예상도 못했다. 설마 조의금 중에 이름이 안 적혀있던 봉투가 있었는데 1,000만 원이 담겨있던 그 봉투 아버님이 넣고 가신 거예요? 그래. 마음 같아서는 더 넣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만 넣어서 조의금했었어. 그깟 돈 몇 푼에 우리 가족이 받은 고통과 상처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결혼 허락받으러 왔을 때 저한테도 큰 상처를 주셨잖아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고통과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결혼 허락 문제는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얘와 네가 형우 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고 죄인 집에 시집을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일부러 심하게 얘기하면서 결혼을 반대했던 거야. 잠깐만,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와 친정 식구들한테 큰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미안해서 저희 둘의 결혼을 반대했고요? 용서가, 이 애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얘와 친정 식구들한테 큰 잘못을 한 것도 모자라 결혼 반대까지 하면서 또 다른 상처를 줬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곧바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을 만드는 건데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엄마랑 나한테 줬던 상처로도 모자랐어요? 왜 내 인생에 사사건건 끼어들어서 이런 일을 만드는 건데요? 용서가, 그동안 이 애비가 너랑 엄마한테 윽박 지르고 힘들게 만든 것도 다 사과하마. 그런데 너랑 엄마가 믿거나 싫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이 애비가 행복할 자격이 없어서 그래서 그랬다.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다 그런 핑계까지 대는 거예요? 예완의 집에 내가 한 짓 때문에 풍비박산 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애비가 무슨 자격으로 행복하니? 나라고 왜 가족한테 듬직한 가장 따뜻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겠어. 그런데 내가 다른 가족 망쳐놓고 행복하게 지내면 우리 가족도 다 같이 죄인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외롭게 지내려고 일부러 윽박 지르고 소리를 질렀던 거야.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게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예화한테도 그리고 용석이한테도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 화가 잔뜩 났는지 그대로 제 손을 끌고 밖으로 나와 신혼집으로 갔어요. 갑자기 몰아친 폭풍 후에 남편도 저도 며칠 동안 웃음기 하나 없이 지내야 했죠.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저는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무작정 이혼을 할 수 없었고 지금 시아버지가 간암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결국 시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물론 시아버지가 저희 가족에게 한 짓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친정아버지 장례식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그날 저는 남편에게 저의 뜻을 밝히게 되었죠.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시간이 얼마 없으니 그만 용서하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자고 했어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펑펑 울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결 편한 마음으로 다시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고 시아버지에게 용서의 뜻을 밝히게 되었죠. 시아버지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고맙다며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이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예전보다 더 편하게 시댁에 자주 찾아가며 왕래를 할 수 있었죠. 게다가 저는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던 한 달 동안 직접 병간호도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병간호를 만류했죠. 안 그래도 미안한데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병간호까지 시키냐면서요. 하지만 저에게 비록 좋은 시아버지는 아니었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병서발을 다 들어주었죠. 사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시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으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미 전이가 될 대로 다 되어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는 딱 한 달 동안 살다가 가셨고 가시기 전날 저녁에는 제 손을 잡고서 저 세상 가면 꼭 친정 부모님께 사죄를 하겠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주시려고 했던 통장들과 시댁집 등 모든 재산을 건네주셨죠. 마찬가지로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를 물려받아 잘 이끌어보기로 했고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몇 마디 유언을 남긴 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좋은 곳에 잘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또 출산 이후 저희 가족은 시아버지가 살고 계셨던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죠.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돈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지 상의를 해보았는데 남편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이니 원하는 곳에 사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보육원이나 미혼모 시설에 기부를 할까 했는데 남편이 지나가듯 저보고 원하는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한창 공부를 해야 할 나이에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이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보육원과 미혼모 시설에 기부를 했고 나머지 돈은 자기 개발을 하기로 결정했죠. 저는 그렇게 2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개발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 자격을 얻은 지금은 교육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작이지만 조금씩 수익이 늘어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 많이 행복하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참 많았는데 고진감래라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양심 고백으로 참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시아버지가 저희 친정에 저지른 일은 평생 잊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용서를 하고 보니 마음은 훨씬 편하네요. 앞으로 저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위해서 걸어가 보려고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